소상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로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에 계시는 정은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은혜 선생님 준비되시면 화면 공유하시고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소리 안 보시겠습니까?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소리 안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네. 소리가 됐다가 안 됐다 그래서요. 잠시 다시 한번 접속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학술대회 하면 가끔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발표자가 발표 도중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서 네, 발표가 멈춘 적도 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노트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의 정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해외 답사 보고서로 프랑스 노르망디의 몽쉘 미셸을 선택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고립된 섬에 세워진 수도원으로서 신성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큰 장소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서 그 장소적인 역할이 다르게 이행된 곳으로 역사와 시대를 반영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저와 함께 몽쉘 미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르 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없다면 프랑스에는 몽쉘 미셸이 없다고 말했고요. 또 여자일생으로 유명한 모파상은 그의 작품 몽쉘 미셸의 전설에서 돌로 만들어진 불꽃놀이, 화강암으로 짜놓은 레이스, 거대하고도 섬세한 걸작 건축물, 그리고 신은 자기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 역시 자기 모습을 신에게 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몽쉘 미셸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몽쉘 미셸은 많은 영화들의 배경지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70년대 영화인 라스트 콘서트는 몽쉘 미셸의 아름다운 풍경과 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선율이 잘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경우는 몽쉘 미셸에서 그 공간의 이미지를 모티브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몽쉘 미셸 지역 개관 및 전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몽쉘미셸에서 몽은 영어의 마운틴으로 산, 그리고 생은 세인트로 성인, 미셸은 마이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천사 성 미카엘의 산이란 뜻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불리우는 몽쉘미셸은 프랑스 북부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경계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약 370m 정도 거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노르망디 망슈주에 위치한 수도원이자 작은 간석지 섬입니다. 원래 수도사들과 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서 이곳은 현재 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성지 순례의 명소이자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라는 장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워낙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몽쉘미셸 전경의 모습인데요. 제가 낮도 예쁘지만 밤도 예뻐서 낮과 밤을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특히 야경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모습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특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몽쉘미셸의 그림자가 갯벌로 드리워진 그런 모습인데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대천사 성 미카엘 상도 첨탑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전설입니다. 전설로 전해오는 이곳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몽쉘미셸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브랑슈 도시의 오베르주교는 708년 꿈에서 미카엘 대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바이산에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계시를 주었지만 당시 오베르주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미카엘 천사는 꿈에 계속 나타나서 계시를 주었고요. 급기야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손가락을 들어서 오베르 주교의 이마를 눌렀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오베르 주교가 이마를 만져보니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비로소 그는 바이산 꼭대기에 예배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몽쉘미셸의 시작입니다. 아브랑시 성당에 오베르 주교의 두개골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마치 광선이 뚫고 나간 것처럼 뒤통수 부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몽쉘미셸은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한 곳으로 성지순례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형성 과정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그냥 자연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수도원의 모습이 생기고요. 증기기관차 등 교통의 발달로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육로로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궁성을 한번 보시면 속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실리카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쯤에서 바실리카 양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면 타 지역을 소위 속이라고 칭한다면 몽쉘미셸 지역의 가장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갯벌과 바다는 일종의 포티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포티코는 속과 성을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은 일종의 아트리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성소에 들어가기 전 마음을 정화시키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이지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몽쉘미셸 성당이 시작되는 입구를 나르텍스로 칭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중세시대에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자는 이 나르텍스를 넘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종교심을 지닌 자만이 나르텍스를 넘어서 본격적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몽쉘미셸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본당이 되는 것이고요. 앱스, 소위 말해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에 보시면 이제 갯벌이 되겠고 이 갯벌이 포티코 역할을 한다면 예, 마을은 아띠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도 보이고요. 이런 마을 골목길을 지나면서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몽쉘미셸이 이제 수도원이 시작된 입구는 나르텍스 본격적인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몽쉘미셸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수도원이 생기기 전 이곳은 그냥 바위산과 섬으로서 하나의 자연경관이었습니다. 하지만 708년 대천사 미카엘이 오베르 대주교의 꿈에 나타나 그 계시로 492년부터 예배당에 세워진 후부터 이곳은 하나의 수도원으로서
통해서 종교적 권위와 상징성이라고 하는 장소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작은 예배당부터 시작했던 몽쉐미셸은 많은 순례객들의 방문으로 800여 년간 증개축을 하게 되고요. 산미까지 마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마치 섬 전체가 중세의 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에 헌정된 이 수도원과 마을에는 1851년에는 1182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 3, 40명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원이 형성된 초기에는 이곳 몽세미실로 들어오는 길이 모래밭의 위험으로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에요. 해안을 건너는 일은 악마의 위협과 또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승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몽쉐미실 내부에 마련된 역사 뮤지엄에서 제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사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몽쉐미셀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곳은 조수의 감마가 조수의 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만조시에는 반도가 되어서 바닷물이 밀려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과거 이것을 찾은 순례자들은 이 작품처럼 상당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3세기 들어와 몽실 미셸이 왕립 수도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라 메르베우라는 이름으로 증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 메르베우는 경이로움이란 뜻인데요. 번역하면 화려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화려관은 고딕 양식으로 이제 지어졌는데요. 앞에 보시면 고딕 양식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리볼트, 플라잉 버트레스, 버팀벽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건축을 의미하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적용이 딱 됩니다. 예, 그래서 리볼트, 플라잉 버트레스, 버팀벽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어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리볼트는 내부에서 보면은 마치 돔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높은 천장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천장은 신 앞의 인간을 더욱더 나약하게 느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천장과 가까이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은 내부의 빛이 위쪽에 머물게 함으로써 성당 안을 더욱더 성스럽고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면 이 화려관은 고딕 양식의 특징인 높은 첨탑과 버팀벽이 더욱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테라스 밖에 있는 광활한 갯벌 풍경은 신에 대한 경외감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줍니다. 특히 저녁 기도를 중시하는 성당의 특성상 서양 배치가 특징이기도 한데요. 몽샤미셸은 정말 지는 노을빛이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몽쉐미실에는 본당 외에도 순례객의 방, 또 작은 예배당, 대식당, 산책로와 기사의 방, 정원과 회랑 등의 공간이 있는데요. 각 방마다 작은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순례객의 방에서 촬영한 합편 영상인데요. 조금 이제 부족하게 촬영이 되긴 했지만 잠시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하프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예배당에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빔으로 쏘아서 성경 속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식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면적이 넓어서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본 정원이 있는 회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박하게 가꾸어진 정원도 좋았지만 특히 회랑을 통해 보이는 외부 공간, 즉 수도원 밖으로 펼쳐지는 강과 또 갯벌의 경관은 정화의 장소이자 부활의 장소로 그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회랑의 낮의 모습이고요. 예, 밤의 모습입니다.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노을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회랑을 통해 바라본 외부의 공간까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몽쉘미셸은 과거 요새로서 국가 수비를 위한 군사 시설로서 역할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은 100년 전쟁 중 완공이 되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잔다크에게 계시를 준 미카엘 대천사와 그의 성지로서 이곳은 프랑스 수호자와 자존심의 상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하루 두 차례 바닷물이 드나드는 천연 요새이자 해군이 만들어진 군사 초소, 탑, 옹성, 성벽 같은 것 등은 이 당시 수도원의 군사적인 권력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옥으로서 이처럼 몽쉐미셸은 영국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프랑스 국왕들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의무를 느꼈는데요. 그중에서도 루이 11세는 이곳에 성지 순례를 오게 되면서 이곳의 고립성과 엄숙함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감옥을 만들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몽쉐미셸은 바다 위의 바스티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감옥이 된 몽쉐미셸에는 프랑스 혁명 당시 600여 명의 일반 죄수들과 또 300명의 수사들이 있었고요. 또 7월 왕정 때에는 정치범 수용소로도 쓰게 되면서 최대 1,400명 정도의 죄수를 수용하는 곳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철당 감방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모습은 박희영 거중기인데요. 이 박희영 거중기는 감옥으로 쓰일 당시 설치한 것으로 6명의 죄수가 바퀴 안에 들어가서 발로 굴러서 한 번에 최대 2톤의 물자를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하면서 당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사진은 특히 왼편 사진은 감옥의 작은 창문에 비친 비둘기 모습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얼마나 갇힌 공간이었는지 저 미약한 빛으로 삶을 의존해서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곳이 감옥으로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사인을 이렇게 조명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처사에 빅토르 이고는 이건 야만인들의 횡포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서요. 꽃밭 속의 쓰레기, 성유물 안의 두꺼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를 위시로 한 작가들과 또 지식인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결국 1863년 나폴레옹 3세는 70여 년 동안 사용되던 감옥을 폐쇄시키게 됐고요. 또 대대적인 공사 끝에 1874년 시민들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감옥으로 사용된 수도원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나빴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복구가 되고요. 이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외지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가 형성이 되고 또 제방길을 놓게 되면서 순례자 길로서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또 몽쉐미세가 파리를 연결하는 증기기관차가 개통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기존 선로는 폐쇄가 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게 재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섬 전체가 하나의 수도원으로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바실리카 양식은 속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구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이 지니는 의미는 또 눈여겨볼 만한데요. 섬에 들어서면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이런 마을과 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협소한 그런 이제 골목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엔 각종 기념 상점들, 또 오믈렛 레스토랑, 호텔 등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 오믈렛 가게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 오믈렛 레스토랑은 몽쉐미셸이 요새로 쓰였을 때 가난한 병사들을 위한 오믈렛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1873년 플라르 부부가 길모퉁이의 식당 겸 여관을 차렸는데요. 이것이 유명해지면서 라메르 플라르라고 하는 식당이 오픈이 되었고요. 지금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세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지 해밍웨이, 입생로랑 등 정치, 문학, 예술계의 거물들이 이곳을 찾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의 오믈렛과 쿠키를 먹으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골목길의 풍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협소한 골목길과 중색 그 그림풍의 간판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랑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골목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힘들게 이곳까지 온 자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념이 될 무언가를 갖길 원했고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미카엘 대천사 형상의 납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형태의 상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거리 경관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중세풍의 기념품들을 파는 공간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상점의 간판들은 문맹률이 높았던 중세를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간판으로 걸어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포스트의 모습이고요. 예뻐서 제가 좀 더 줌을 해서 찍어본 사진들이고요. 예, 정리를 본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해마다 350만 명이나 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수치로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성과 속의 역할에 공존하는 몽쉐미셸의 답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몽쉐미셸의 그 주가 될 수 있는 주인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걸 되새겨보면서 장소를 점유한 주체의 권력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화한다라고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족한 사진들이 좀 힐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코로나로 지친 이 지리학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못 느꼈는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 해외 답사 보고가 참 귀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발표 들으면서 아, 답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지리학자들이 답사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은혜 선생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예, 감사합니다. 안내 공지 하나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회 끝나고 5시 반부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때는 새로운 신임 회장님과 그리고 감사를 선출해야 되는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한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도시지리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정희선 교수님께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라고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정기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2시 40분부터 총 3개의 세션이 돌아갑니다. 각 세션별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 강연과 해외 답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